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나오는 육성 증거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더 깊게 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출판 기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어린 놈이니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닷새 후 11월 14일에는 차기 총선 불출마 약속을 뒤집고 비례신당을 창당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8일에는 전당대회는 당내 잔치인데 돈봉투 살포가 그리 중대한 범죄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 매표라는 반민주적 수단을 사용해 당원을 기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송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과 행태 속에서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19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지만 그들의 인식과 윤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586 운동권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반민주적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더 이상 감싸서는 안 될 것이며,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떳떳한 양 행동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17일 심야에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 아침에는 ICBM까지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ICBM은 정상 각도로 쏠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북한의 도발은 최근 한미 양국이 제2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확장 억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힌 데 대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도발 직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무책임한 망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긴장 고조의 화살을 우리 정부의 정당한 안보 노력에 돌렸습니다. 정부가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다며 북풍 음모론을 설파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화음을 이루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최근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안정성을 허물기 위해 대형 군사 도발과 남남 분열 공작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도발 및 공작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한 위성 발사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함께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과 인접국의 군사적, 외교적 결속이 우려 수준을 넘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에만 눈이 멀어 북풍 음모론과 반일 선동 등으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 분열 공작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은 북한 정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주당은 안보에서만큼은 국민 분열을 통해 이익을 노리기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아가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간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2.1%에서 2030년대 0.6%, 2040년대 마이너스 0.1%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더 낮아지면 역성장의 속도가 더 빨라져 2030년대 0.5%, 2040년대 마이너스 0.3%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가장 모범적인 고속 성장을 이루었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믿기 힘든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역성장 추세를 뒤집고 우리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밖에 없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부문에 창조적 혁신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노동개혁도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운영 방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R&D 예산 구조 조정으로서 정부 R&D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적 R&D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먹기식 R&D 예산으로 되돌려 놓고자 합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청년 패스 등 현금성 페플리즘 사업들에 대한 일방적인 정액을 요구하며 정부 재정 건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주장이 관찰되지 않으면 정부 중점 사업을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일각을 이룬 제1야당이 내년도 민생을 볼모로 삼고 정부 여당에 공공연한 협박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고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진입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20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방금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이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ICBM 화성 18형이며 김정은이 현지에서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서 두 차례의 발사에 대해서는 시험 발사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발사 훈련이라고 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ICBM이 개발 단계에서의 시험을 끝내고 개발이 완료됐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에 따르면 어제 발사된 ICBM은 최대 정점 고도 6,518.2km, 비행거리 1,002.3km, 그리고 4,415초를 비행하여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합니다. 북한이 시간 차이를 두고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쏘았는데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부산에 입항한 미 핵 잠수함 미주리함을 그리고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핵으로 타격한다면 1시간 13분 3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계산까지도 나왔습니다. 김정은도 어제 이번 ICBM 발사가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미국을 핵무기로 직접 타격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큰 도발로 안보 지형을 흔들려 할 것임이 명백합니다. 이제는 압도적 보복, 응징 같은 경고 정도로는 북한의 도발 충동을 꺾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는 한미 핵 작전 훈련을 토대로 재래식 무기와 핵 전력을 연합하는 방향으로 직계 501호부터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를 국민들께 설명하는 캅28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폐막한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자는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데 국제사회가 합의했습니다. 캅 28 합의문에는 화석 연료라는 단어를 최초로 명시한 것도 성과라 하겠습니다만 더 주목할 점은 에너지 믹스, 특히 원전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이라는 단어가 캅 회의 사상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원자력이 무탄소 내지는 저탄소 기술로 청정 에너지로 국제사회에 인정받은 데에 대해 IPCC 의장을 역임한 이회성 전 의장은 기후변화 역사에 큰 변곡점이 될 거라 평가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합의문에 잘 잠겨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믹스를 활용해야 하고 탄소 저감, 제거 기술 등을 고도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전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전 폐기물입니다. 원전 정책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원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원전 폐기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임시 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주요 원전 운영 국가들 중에서 고준위 방패장 부지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적을 매긴 결과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평가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근원 물가 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가 순위를 매긴 결과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 여당은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 대출금리가 2%에서 5%까지 2배 가까이 치솟으며 소상공인분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영애로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음에도 신규 대출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탈원전 등으로 인해 전기 요금 또한 40%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들의 많은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가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분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나눠지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감면과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권과 협력하여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먼저 은행권과 협력하여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금리를 일정폭 인하하겠습니다. 전기 요금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수준 매출액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인상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인재 토크 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를 개최합니다. 약칭으로는 국보다라고 이렇게 호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의 유튜브 오른소리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의힘 토크 콘서트는 국민 추천을 받은 9명의 국민 인재들이 과학, 사회적 기업, 농업, 경제, 다문화, 언론, 사회적 약자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경험과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인재 영입위원들과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컨셉을 통해서 국민과 적극 소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국민 소통 이벤트 일환으로 토크 콘서트가 생중계되는 시점부터 12월 21일 오후 6시까지 약 3일 동안에 걸쳐 내가 바라는 국민 인재를 선택하는 선호도 설문조사 온라인 픽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국보다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보석 같은 국민 인재들을 발굴 영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기재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개각에 대해 처음부터 도주개각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제는 아직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기보다 정쟁의 도구로 삼기로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일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부 인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장외정치 공세, 정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전문성, 능력, 자질을 놓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도 후보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인신공격이 아닌 후보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정책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